읽으면 남습니다. 내비책방. 안녕하세요, 내비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영원한 아이입니다. 정승구 장편소설, 출판사 21세기 북스입니다. 자, 이 책은요, 소설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좀 유명한 분이 저자십니다. 저자 정승구님께서는 영화 감독이자 스토리텔러라고 하시네요. 아시는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펜트하우스 코끼리라는 영화로 그 영화 감독으로 데뷔를 하셨다고 합니다. 특유의 그 필력과 그리고 흥미진진한 스토리가 인상적인 책이라는 내용이 있네요. 저도 굉장히 궁금한데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보고자 가지고 와봤습니다. 요새 소설 위주로 좀 많이 읽게 됐는데요. 확실히 소설이 좀 재미있네요. 자, 그러면 지체하지 않고 바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아이. 만약에 돈이 나를 인생에, 사회를 나에게, 그리고 나와 환경과 타인을 묶어주는 유대라면 돈은 유대 중 유대 아닌가? 그 유대가 모든 요소를 끊기도 하고 묶기도 하지 않는가? 그렇다면 돈이야말로 세상 만물의 분리 요인 아닌가? 칼 마르크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고린도전서 13장 9절에서 10절. 0. 삶은 여러 형태로 우리를 홀리지만 죽음은 단 하나의 얼굴로 다가온다. 죽을 때가 되면 인생의 주요 순간들이 빠른 몽타주로 보인다고 들었다. 분주하게 살면서 잊고 있던, 기억 어딘가에 꼭꼭 숨겨져 있던 삶의 행복한 순간들이 눈앞에 아름답게 펼쳐진다고 한다. 이 쇼는 죽음이 임박했음을 인지한 인간의 뇌가 화학적으로 호르몬을 분비해 선사하는 마지막 선물이다. 하지만 지금 내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내 인생 자체가 워낙 불행하고 무미건조해서 기억 속에서 끄집어낼 만한 재료가 없는 건가? 아니면 죽기에는 아직 이른 나이인가? 존재가 유한하다고 해서 의미가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잠시 후 내가 죽는다고 해서 내 삶이 의미 있어지는 건 아닐 것이다. 생사의 기로에서야 알게 되는 것들이 있다. 나는 내 인생을 전혀 제어하지 못한다는 것을. 그러다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보면 깨닫게 된다. 애초부터 내 인생은 내가 제어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서야 그저 내 삶의 많은 것을 스스로 결정했다고 착각하며 살아왔을 뿐이라는 것을. 눈부시게 빛나는 하얀 조명판이 잡념을 지워낸다. 나는 테이블 위에 눕혀진 채 잠시 후 시작될 뇌수술을 기다리고 있다. 나는 머리에 총을 맞았다. 내 우측 두개골에는 탄원의 일부가 아직도 박혀있다. 그 조각이 내 우뇌를 건드리고 있어. 내 머리는 파도처럼 밀려오는, 아니 태풍처럼 몰아치는 여러 생각들로 어지럽고 혼란스럽다. 여기는 병원이 아니다. 어디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병원이 아닌 것은 확실하다. 나를 수술할 돌팔이는 오래전에 의사 면허가 취소된 외다리 남자다. 어쩌다 다리를 잃었고 의사 면허까지 취소됐는지는 모른다. 민주는 내게 이 돌팔이가 원래 외과 의사가 아니라 수의사였다고 했다. 그녀의 엽기적인 농담에 나는 웃지 않았다. 어부 박 씨가 어떻게 이 돌팔이를 알고
여기를 찾아왔는지도 알 수 없다. 하지만 지금 내가 진짜 궁금한 것은 단 하나뿐이다. 내가 살 수 있을까? 긴장한 나와 달리 돌팔이는 난생 처음 두개골 절단을 한다면서 신이 나서 휘파람까지 불고 있다. 어쩌다 내 인생이 여기까지 왔을까? 불과 며칠 전의 일들이 이제는 전생처럼 아득하다. 돌팔이가 덤덤하게 말한다. 곧 마취를 할 테니 긴장을 풀고 있으라고. 믿으라고. 이건 또 무슨 개소리인가? 뭘 믿으라는 건가? 기적을? 희망을? 설마 이 돌팔이의 의술을? 하지만 믿으세요라는 그의 말이 내 머릿속에서 서서히 번진다. 마치 전염병이 마을을 퍼져나가듯이. 믿는다? 믿는다. 정신이 가물가물하다 순간 모든 것이 선명해지며 생각이 정리된다. 나는 아직 살고 싶다. 일부 증오의 역사 1장. 토요일 밤이었다. 자정이 훨씬 넘은 시간까지 잠을 설치던 나는 결국 불을 켜고 거실로 나왔다. 창밖 도시는 여전히 분주하게 빛나고 있었다. 불면증이라고는 모르고 살아온 나로서는 좀처럼 드문 일이었다. 아무래도 저녁 회의 때 커피를 2잔이나 마신 게 탈인 듯했다. 캐비넷에서 하이랜드 파크를 꺼내 한 잔 따랐다. 거실에 흐르는 정적이 문득 서늘하게 느껴져서 텔레비전을 틀었다. 소파에 앉아 술을 마시며 아무 생각 없이 채널을 돌리는데 탁자에 놓인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모르는 번호였다. 누구지? 이 시간에? 아는 여자 몇몇의 얼굴이 눈앞을 스쳤다. 호라비의 상상력은 순식간에 뻗어나갔다. 평소 같았다면 이런 정체불명의 발신 신호는 무시했을 것이다. 물론 평소 같았다면 이 늦은 시간에 팬티 차림으로 혼자서 싱글 몰트를 마시며 청승을 떨고 있지도 않았을 것이다. 궁금했다. 받을까 말까 잠시 망설였다. 내 안의 작은 목소리는 받지 말라고 속삭였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 전화를 거는 여자는 신상에 좋을 리가 없다고. 하지만 호기심을 억누르지 못하고 혹시나 하는 기대를 품고 전화를 받았다. 어차피 잠도 오지 않아 심심하던 참이었는데 새벽에 불쑥 여자를 만나는 것도 불면증에 나쁘지 않을 것 같았다. 형님, 밤늦게 죄송합니다. 접니다. 남자였다. 누구시죠? 실망감을 감추며 물었다. 형님, 저 훈입니다. 훈이. 신전무. 어쩐 일이야? 주무시는데 죄송합니다. 아니야. 괜찮아. 앉았어. 일이 좀 생겨서 도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누구한테 전화를 해야 할지 몰라서. 노친네의 늦둥이 외아들 동우는 긴장하고 있었다. 노친네는 내 직장인 신도그룹의 신호 회장이다. 그 유명한 신호 회장이 바로 내 보스다. 동우는 신 회장이 어마어마한 기부금을 낸 미국 서부의 명문대를 졸업하고 몇 년 전 귀국해 그룹에서 일하며 노친네에게 인정받기 위해 용을 쓰고 있었다. 그는 아버지 눈치를 많이 보는 편이고 머리가 나쁘지 않아서 다른 2세들처럼 싸가지 없는 언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진 않았다. 다만 주색을 밝히는데 특히 여자라면 사족을 못 써서 간혹 텔레비전에서 얼굴 파는 것들과 자잘한 스캔들을 일으켰다. 하지만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그룹의 홍보팀과 내가 속한 법무팀에서
조용히 처리해 덮곤 했다. 그런데 그렇게 고귀하신 신동훈이가 이 늦은 시간에 나한테 전화를 걸었다는 건 그리 반가워할 일이 아니었다. 그놈이랑 나는 이런 시간에 전화로 노닥거리는 사이가 아니었다. 우리 사이는 그보다 훨씬 넓었다. 우리는 주로 공을 같이 치거나 회사 내의 이런저런 일들을 논의하기 위해 술집에서 어울리는 편이었다. 무엇보다도 그 오만한 놈이 나를 형님이라고 부르며 다급하게 찾는 것이 더욱 불길하게 느껴졌다. 형님, 혹시 삽 있으세요? 좀 큰 걸로. 그 왜 군인들이 쓰는 대자로. 삽? 아니, 대체 이 밤중에 이놈은 나랑 무슨 삽질을 하자는 건가? 24시간 대형마트에는 오밤중에도 잠들지 않은 인간들이 많았다. 그런 불면증 소비자들 덕분에 세상이 쉬지 않고 밤낮으로 돌아가는지도 모른다. 아니, 언제나 환히 불을 밝힌 채 우리를 반겨주고 사육해주는 24시간 대형마트가 있어서 모두가 점점 더 올빼미족이 돼가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그렇게 전혀 돈이 안 되는 생각을 하면서 대형마트를 헤매다 구석에 진열된 삽을 발견했다. 새벽에 삽 2자루를 들고 줄을 선 검은색 양복 차림의 30대 남자를 수상하게 보는 이는 다행히 아무도 없는 것 같았다. 이 많은 눈들 중에 하나라도 나를 기억하면 어쩌지? 그러다 나는 이내 피식 웃을 수밖에 없었다. 천장에 붙어있는 검은 당구공 같은 카메라 렌즈가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내 차례가 되어 계산을 하려고 보니 돈이 모자랐다. 삽은 생각보다 비쌌다. 하는 수 없이 카드를 긁었다. 그곳에서 그 시간에 삽을 구매한 기록이 남는 것이 은근히 찝찝했다. 자살일까? 타살일까? 한남대교를 달리며 나는 그것이 궁금했다. 둘 다 가능성이 있었다. 타살이든 자살이든 특별한 사람들의 전유물은 아니므로. 언젠가 한 번은 한밤중에 장대비를 맞으면서 정처 없이 남쪽으로 걸은 적이 있다. 그 시절 나는 정신적 공황 상태에 있었다. 한남대교를 걸어서 반쯤 건넜을 때 모범 택시 한 대가 내 옆에 섰다. 나이가 지긋한 노인 기사가 차에서 내려 나를 붙잡았다. 걷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떤 반응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혼이 빠져있던 나는 그의 손에 끌려 택시에 탔다. 그는 사람도 차도 없는 시간에 비를 맞으며 한남대교를 홀로 걷는 나를 보고는 투신자살이라도 하려는 줄 알았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고소공포증이 심해서 다리 아래로 울렁이는 검은 강물을 내려다볼 수조차 없었다. 높은 곳에서 어딘가를 내려다보는 그런 상상만 해도 아찔한 나는 한강에 투신할 그릇이 되지 못했다. 나를 집에 데려다 주면서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6.25 때 어린 그는 어머니와 함께 이승만의 지시로 폭파돼 끊어진 한강철교를 목숨을 걸고 건넜다. 부서지고 엉킨 철교 기둥들을 고개하듯 건너 나무로 피난했던 자기 세대는 살기 위해 그렇게 발버둥 쳤는데 왜 요즘 젊은이들은 그리 쉽게 좌절하고 포기하는지 모르겠다고 장황한 설교를 늘어놓았다. 나는 그저 멍하니 앉아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날 밤 나는 하도 정신이 없어서 그 착한 사마리아인에게 차비를 내는 것도 있고 택시에서 내렸다. 그 후로 비가 오는 늦은 밤에 한강을 건널 때면 나는 가끔씩 그를 생각하며 끊어진 한강철교를 상상해보곤 했다. 동훈이 알려준 주소의 단독주택에 도착했을 때 이미 침대 시트로 둘둘 말아놓은 시체의 머리 부분에는 피가 엉겨 굳어 있었다.
뇌진탕 같았다. 나를 기다리며 혼자서 시체를 싸놓은 동훈이 은근히 대견스러웠다. 예전에 알던 철부지가 아니었다. 하지만 동훈의 얼굴은 땀으로 범벅이 돼 있었고 두 눈은 초점이 없었다. 그리고 얼이 빠져 있었다. 하긴 그놈이 언제 진짜 시체를 봤겠나. 동훈을 안정시키기 위해 나는 최대한 말을 아꼈다. 몇 시간 후 날은 밝을 것이었고 우리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았다. 차고에는 시체가 된 남자가 생전에 몰고 온 독일산 SUV가 있었다. SUV에서 블랙박스 카메라를 떼어내고 시체를 트렁크에 실었다. 다행히 집을 둘러싼 벽은 꽤 높았고 주변은 모두 잠들어 있어 우리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새벽이라 차는 없었지만 짙은 안개가 음침하게 끼어 있어 마음대로 밟을 수 없었다. 옆자리의 동호는 횡설수설하며 계속 떠들어댔다.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운전만 하고 있으니 더 불안한 모양이었다. 훈이, 저거부터 먼저 묻자. 오케이? 예. 그게... 알겠습니다. 잠시 후 우리는 내가 자주 가는 골프장 근처 야산에 도착했다. 도시의 불빛이 미치지 않을 만큼 한적한 곳에 이르자 비로소 마음이 좀 편안해졌다. 어둡고 조용한 그 산이 우리가 하는 일을 감춰줄 거라는 확신이 들었다. 눅눅한 밤이었다. 사방에 짙게 깔린 안개 때문에 옷이 금세 축축하게 몸에 달라붙었다. 우리는 말없이 땅을 팠다. 동훈의 삽질은 훌륭했다. 신체적으로 그렇게 멀쩡한 놈을 병무청을 매수해서 군 입대 면제를 받게 하려고 총무팀에서 어떤 고생을 했을지는 짐작이 가고도 남았다. 시체를 구덩이에 던졌다. 그때 침대 시트 사이로 시체의 왼손이 비어져 나왔다. 새끼손가락이 없었다. 그 손을 보자 온몸의 털이 곤두섰다. 반사적으로 나는 시체를 감싼 시트를 삽으로 슬쩍 들춰보았다. 예상대로 시체는 긴 꽁지머리를 묶은 남자였다. 시내에 들어와 동훈을 내려주고 나는 양아치들이 득실거리는 저급 유흥가로 갔다. 그 시간에도 좁은 골목골목마다 네온 사인이 반짝이고 있었고 몇몇 삐끼들은 아직도 열심히 호객 행위를 하고 있었다. 그곳에 꽁지머리의 SUV를 시동을 켠 채 세워두고 나는 택시를 잡았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옷을 벗어 쓰레기 봉지에 담고 온몸을 구석구석 꼼꼼하게 씻어냈다. 왠지 그래야 할 것 같았다. 창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이미 일요일 아침이었다. 침대에 눕자 피곤이 몰려오며 온몸이 가라앉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러나 잠은 오지 않았다. 기절한 듯 자고 나면 모든 게 해결돼 있을 거라고 유아적인 최면을 스스로에게 걸어봤지만 아무 소용없었다. 이런저런 생각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맴돌 뿐이었다. 꽁지머리를 묻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동우는 내게 장황하게 설명했다. 횡설수설하며 늘어놓는 이야기는 대충 이랬다. 동훈이 스폰하는 젊은 여자들이 몇 있었다. 그 중 하나가 여배우 제이였다. 그녀가 대학생일 때부터 후원했던 동훈은 제이가 유명해진 후에도 관계를 계속 가져왔었다. 그러다 얼마 전 불미스러운 일로 둘은 사이가 틀어졌고 이제는 만나지 않고 있었다. 그런데 어떤 놈이 동훈과 제이가 알몸으로 엉킨 사진인지 비디오인지를 들고 와 거액을 요구했다. 그 협박한 놈이 야산에 묻은 꽁지머리라는 것이었다. 꽁지머리의 정체를 조사해보니 스포츠신문 기자는 아니고 그저 뒷골목 잡놈 같았지만 그냥 뒀다가는 시끄러워질 것 같아
동우는 사람을 통해 돈을 몇 번 줬다고 했다. 그런데 협박에 맛을 들인 꽁지머리는 계속 달라붙었다. 고민 끝에 동우는 자신의 안가에서 꽁지머리를 직접 만났다. 그리고 이번에는 동훈이 점잖게 꽁지머리를 협박했다. 그 와중에 대화가 거칠어져 물리적으로 충돌했고 엉겁결에 동훈은 양주병으로 꽁지머리의 정수리를 내리쳤다. 그런데 재수가 없어서 꽁지머리가 죽고 말았다는 것이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이 우발적인 사고를 목격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동훈과 꽁지머리가 만난 사실을 아는 사람 역시 없다고 했다. 그리고 그 시간에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나밖에 생각나지 않아서 내게 연락했다고 했다. 꽤 설득력 있는 이야기였다. 짧은 시간에 만들어낸 이야기치고는 나름 치밀하고 생생했다. 그러나 나는 동훈의 이야기를 하나도 믿지 않았다. 아니, 믿을 수가 없었다. 죽은 꽁지머리는 내가 아는 놈이었다. (2장) 푸른 바닷가의 반짝임과 백사장의 따스함은 먼 훗날 소년이 어른이 된 후에도 떠올리는 가장 오래된 기억이었다. 7살이 되자 소년은 또래 아이들과 함께 국민학교에 입학했다. 소년은 걸음마를 떼던 해에 할머니로부터 글을 배운 덕분에 읽고 쓰기를 잘해서 선생님에게 귀여움을 받고 그부들로부터 부러움을 샀다. 그러나 소년은 다닌 지 1년도 지나지 않아 학교가 슬슬 지루해졌다. 공부가 싫은 것은 아니었다. 그저 바다가 더 좋았다. 바다와 하늘을 가르는 수평선은 매일 봐도 신비로웠다. 그래서 학교의 마지막 종이 울리면 소년은 바다로 뛰었다. 헤엄을 치고 물고기를 잡고 모래밭에서 공을 차고 씨름을 했다. 동갑내기 갑수는 소년의 단짝이었다. 해녀인 어머니와 바닷가에서 단둘이 사는 갑수는 바다를 속속들이 아는 친구였다. 갑수는 소년의 뜀박질 상대가 되지 못했다. 그러나 바닷속에서는 사정이 달랐다. 갑수는 잠수의 달인이었다. 하루는 수심이 꽤 깊은 바닷속에서 누가 더 오래 버티는지 시합을 했다. 물속에 몸을 담근 둘은 서로를 응시하며 상대가 먼저 수면 위로 올라가기를 기다렸다. 힘껏 들이마신 숨을 꾹 참으며 괴로워하는 소년과 달리 갑수는 차분한 표정으로 물고기처럼 작은 물방울만 조금씩 뿜고 있었다. 소년은 이를 악물고 참았지만 짜릿짠 바닷물이 입속으로 찔끔찔끔 들어왔다. 그래도 소년은 눈을 질끈 감고 조금이라도 더 버티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너무 쉽게 무너지는 것은 소년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나 몇 초 후 호흡이 뒤엉키면서 소년은 물 밖으로 튀어나갔다. 소년은 근처 작은 바위 섬으로 정신없이 헤엄쳐갔다. 양 귀에서 울림이 진동했고 두 눈의 초점도 잘 맞지 않았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었다. 갑수가 보이지 않았다. 이름을 부르며 주위를 둘러봤지만 갑수는 어디서도 나타나지 않았다. 다급해진 소년은 물속으로 다시 뛰어들었다. 하지만 조금 전까지 물속에 있었던 갑수는 온데간데 없었다. 소년은 겁이 났다. 자신도 모르게 숨이 가빠졌고 팔다리도 말을 듣지 않았다. 허둥대자 몸이 위로 뜨지 않았다. 그때 누군가가 소년을 밑에서 떠받쳐 올렸다. 갑수였다. 소년을 수면 위로 밀어올리는 갑수는 뭔가를 들고 있었다. 고무장갑을 낀 그의 손에는 성게가 잔뜩 들려 있었다. 다시 바위섬으로 올라온 두 소년은 아주 오랫동안 앉아 있었다. 소년은 평생 먹을 바닷물을 한꺼번에 들이켜 죽을 뻔한 자신을 구해준 친구가 세상에서 가장 믿음직스러웠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대신 둘은 말없이 가위바위보를 했다. 이기는 쪽이 성게를 집어 돌칼로 알을 파먹었다. 아무래도 가위바위보는 소년이 한 수 위였다. 그날 갑수가 잡은 성게는 거의 소년의 차지였다. 끼니 때가 되면 바닷가에서 놀던 소년은 갑수를 데리고 집으로 달려가 박씨 아줌마가 차려준 밥을 먹었다. 개눈 감추듯 밥그릇을 비우고 집을 다시 뛰쳐나가는 둘을 잡고 박씨 아줌마는 물을 한 사발씩 떠먹여 주곤 했다. 그렇게 바다에서 살다시피 하던 둘은 고래를 본 이후에 새로운 놀이에 몰두하게 되었다. 백사장에서 뛰놀던 둘은 어느 날 바다 멀리 떠오른 거대한 고래를 보았다. 소년과 갑수는 고래를 더 잘 보기 위해 뒷산 언덕으로 뛰어 올라갔다. 마을이 내려다 보이는 그곳에서는 먼 바다까지 한눈에 볼 수 있었다. 그런데 언덕 위에서 자세히 보니 그들이 본 것은 고래가 아니었다. 바다 위에 떠 있는 것은 커다란 배였다. 그들은 그렇게 큰 배를 난생 처음 보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큰 배는 시야에서 사라졌다. 소년은 그 배를 보며 어디론가로 멀리 떠나고 싶은 충동에 가슴이 뛰었다. 그리고 어부 박씨를 생각했다. 어부 박씨는 마을에서 바깥 세상에 대해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었다. 그는 예전에 큰 배를 타고 세계를 누볐다. 중국, 인도, 구라파, 아프리카, 미국처럼 먼 곳들을 다녔다고 했다. 그러다 어부 박씨는 누나가 있는 고향으로 돌아와 고기잡이를 시작했다. 마을에 처음 왔을 때 오갈 곳이 없었던 어부 박씨를 소년의 할머니가 받아주었다. 어부 박씨는 평생 동안 할머니의 은혜에 감사했다. 배를 타지 않는 날이면 어부 박씨는 아이들과 바다에서 놀아주면서 많은 이야기를 들려줬다. 지도가 있으면 세상 어디든 갈 수 있다는 얘기도 어부 박씨한테 들은 것이었다. 언덕 위에서 내려다본 마을과 바다의 풍경은 두 소년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래서 그들은 지도를 그리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알고 싶었다. 여기가 어디인지를. 그리고 소년은 알고 있었다. 지도가 있어야 언젠가 더 큰 세상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지도를 그리며 두 소년이 제일 먼저 깨달은 사실은 그들이 태어나서 자란 마을이 섬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그때까지 그들은 자신들이 바다로 둘러싸인 마을에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해가 떠서 비추고 지는 쪽은 바다였지만 그들이 서 있는 뒷산은 바다가 아니었다. 그쪽으로는 높고 낮은 산이 겹겹이 끝도 없이 얽혀 있었다. 소년과 갑수는 마을 곳곳을 정확히 그리기 위해서 발품을 팔아야 했다. 그들은 동서남북을 익히면서 마을 구석구석을 발견할 수 있었다. 지도를 그리면 그릴수록 그들의 눈에는 더 많은 것들이 보였다. 하늘을 나는 새가 내려다보듯 지형을 그리고 지형 지물 간의 거리를 맞추는 일이 쉽지는 않았지만 소년의 기억력과 갑수의 그림 실력으로 그들의 지도는 나날이 정교해졌다. 그전에는 모두 비슷하게만 보이던 산과 숲, 나무들이 하나하나 모두 특별해졌다. 세상은 아는 만큼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 두 소년의 열의와는 달리 지도에 대한 할머니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할머니는 땅이 사람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땅에 속한다고 믿었다. 사람은 죽어 땅에 묻히지만 땅은 영원히 세월을 견뎌내기 때문에 아무리 사람이 지도를 그리고 집을 지어도 땅은 사람의 소유가 될 수 없다고 했다. 마을 사람들도 대부분 할머니와 비슷한 생각이었다. 부모가 없는 소년은 할머니와 살았다. 소년이 태어나자마자 죽은 어머니나 아무도 본 적이 없는 아버지는 소년의 기억 속에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소년에게는 부모 이상 지극정성으로 보살펴주는 할머니가 있었고, 할머니의 집에서 사는 박씨 아줌마와 어부 박씨 역시 소년을 피부치처럼 아꼈다. 할머니를 경외하는 마을 사람들도 오가며 소년을 챙겨줬다. 소년에게는 마을 전체가 가족이었다. (3장) 나는 고아원에서 자랐다. 아주 어렸을 적부터 부모에 대한 기억이 없다. 성깔이 지랄 같은 카톨릭 수녀들은 내게 야곱이라는 이름을 붙여줬다. 야곱. 처음엔 어색했지만 수녀들을 만나기 전에 불리던 이름보다는 훨씬 고상하게 들려서 계속 쓰게 됐다. 몸도 머리도 썩 괜찮은 편이었던 나는 운동과 공부 둘 다 잘했다. 고아원은 그다지 친절하지 않은 환경이었지만 내 주먹이 나를 지켜줬다. 그 시절 애들 표현대로 말하자면 좀 치는 축에 속했다. 그래서 나를 성가시게 구는 놈은 없었다. 고등학교 때는 나름 날렸다. 태어나서 누구한테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다고 뻥을 칠 정도는 아니었지만 어디 가서 체면을 지킬 정도는 됐다. 하지만 싸움보다는 책이 훨씬 좋았다. 책을 읽는 동안만은 불우한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집도 절도 없는 나 같은 놈을 지켜줄 것은 오로지 지식뿐이라고 믿었다. 그 덕분에 입지전적으로 성공할 수 있었다. 잘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순탄치 못했던 성장기를 참고 버텨내게 한 힘은 수녀들도 그들의 전지전능한 하느님도 아닌 지식을 탐하는 내 기질이었다. 그 어린 나이부터 나는 굳게 믿어왔다. 언젠가는 내 인생에도 빛이 될 것이라고. 아니, 그렇게 계속 최면을 걸었다. 언젠가는 배를 골지 않을 것이라고. 그리고 결국 18이 되던 해에 나는 어느 정도 알려진 법대의 장학생으로 진학하며 고아원을 탈출할 수 있었다. 대학을 다니는 동안 나는 똥 푸는 일 빼놓고 돈 되는 일은 다 했다. 그 와중에 틈틈이 사법고시를 준비했다. 그 시절 내가 가진 거라곤 몸뚱이와 머리뿐이었다. 나는 법을 믿지 않았고 솔직히 관심도 없었다. 그저 성공하고 싶었다. 인간답게 먹고 살고 싶었다. 법조인이 되는 것이 이 세상에 있으나 마나한 나 같은 놈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다. 그렇다고 몸이 건조한 대학 생활을 한 건 아니었다. 고아는 군 면제 대상이기 때문에 나는 동기들과 달리 군입대를 걱정하지 않아도 됐다. 아르바이트로 번 돈으로 여유 있게 연애도 몇 번 할 수 있었다. 졸업을 하고 구질구질한 고시촌 쪽방을 3년 정도 한 후에야 아슬아슬하게 사시에 붙을 수 있었다. 운이 좋았다. 나는 그때 태어나서 처음으로 안도라는 걸 느꼈다. 이제 밥 굶을 걱정은 안 하고 살 수 있다는 사실에 안심이 됐던 것이다. 어느 이류 일간지에서는 그의 합격자 중 고아 출신인 내가 스토리가 된다면서 인터뷰까지 요청해왔다. 하지만 나는 거절했다. 남들 앞에 나서는 건 내 생리에 맞지 않았다. 나는 그저 이 세상 어딘가에 안전하게 묻힌 채 살고 싶었다. 사법연수원은 쉽지 않았다. 판검사가 되기에는 성적이 못 미쳤고 자질도 한참 모자랐다. 나와 성적이 고만고만한 어중이 떠중이들과 함께 어설픈 로펌에 들어가느니 차라리 대기업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시가총액으로 세계 100대 기업에 드는 신도그룹에 입사 원서를 냈다. 신도그룹, 신도. 매운 길을 가는 회사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신도그룹은 매운 길도 새로운 길도 아닌 신호 회장의 길을 가는 그룹이었다.
노친네가 알파이자 오메가였다. 그래서 노친네를 전적으로 믿고 도와주는 신앙심을 가진 신도들만 직원으로 뽑는다는 얘기도 있었다. 나는 신도가 무슨 뜻이든 관심 없었다. 그저 그들이 주겠다는 월급 액수가 마음에 들었다. 남들보다 소위 스펙이 화려한 인재는 아니었지만 특별한 하자도 없었던 나는 신도그룹에 무난히 취직할 수 있었다. 회사원이 되기에 치명적인 약점이 한 가지가 있긴 했다. 나는 고기를 먹지 못한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구운 고기를 먹지 못한다. 고기 굽는 냄새를 맡는 것만으로도 역겨웠다. 비위가 약할 때 고기 타는 냄새라도 맡으면 거의 실신할 정도로 구토를 하기도 했다. 유별난 채식주의자는 아니다. 해산물은 아주 좋아하는 편이다. 그리고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육사심이나 육회 같은 날고기는 잘 먹는다. 다행히 이력서에 이런 것까지 밝힐 필요는 없었기에 입사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요즘에야 좀 달라졌지만 내가 갓 입사하던 때만 해도 나같이 고기를 안 먹는 사람이 대기업에서 회사 생활을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그 시절에는 고기를 안 먹는 초식남을 이해하는 문화가 존재하지 않았다. 차라리 술을 못 마시는 이들은 어느 정도 배려를 해줬지만 회사원들이 때로 모여서 고기를 구워 먹는 의식에서 혼자 빠지는 남자는 조직 생활을 견뎌내기 어려웠다. 입사 직후 간단한 연수를 마치고 본사로 출근하던 시기에는 고기를 굽는 저녁 회식이 일주일에 두세 차례씩 이어졌다. 지금도 떠올리면 끔찍하다. 마치 그들은 그렇게 둘러앉아서 고기를 처먹어야 결속력이 강한 공동체를 다질 수 있다고 믿는 미개한 원시인들 같았다. 아마 그게 기업이라는 조직이 개인들을 예속시키는 방법 중 하나였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전혀 내색하지 않고 매번 꿋꿋이 참아냈다. 그 역겨운 고기를 씹다가 남몰래 냅킨에 뱉어낸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예전에 가끔씩 태우던 담배도 그래서 다시 피우게 됐다. 담배 연기가 고기 굽는 냄새를 걸러주어서 담배를 피우면 그런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그럭저럭 견딜만 했다. 그런 나의 병 아닌 병에 대해 아는 회사 동료는 아무도 없었다.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다. 그래서 그들은 서슴없이 내게 고기를 먹으러 가자고 권했다. 나 또한 거부감을 전혀 드러내지 않았다. 차라리 그게 편했다.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 눈에 띄거나 남달리 튀지 않기를 바랐다. 나 자신에 대해서 타인에게 설명하는 것을 최소화하고 싶었다. 무일푼 고아인 내게는 회사가 곧 사회였고 젖줄이었다. 나는 다른 회사원들과 비슷하게 또 그들에게 위협적이지 않은 존재로 조직에 스며들어 무난하게 살아남고 싶었다. 퇴출되지 않기 위해서는 나의 약점을 감쪽같이 숨겨야 했다. 있는 듯 없는 듯 희미한 존재로 그들과 같이 있었다. 내가 그들의 눈치를 봐야 그들이 나를 보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회사 생활을 하는 동안 그들과 동화됐지만 그들에게 흡수되지 않을 수 있었다. 나의 꿈은 소박했다. 변호사 자격증이라도 있으니 남들보다 좀 더 후한 급여를 받다가 정년을 채우고 은퇴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인생이 마음먹은 대로 흘러가던가. 신도그룹의 법무팀에는 300명 정도의 변호사들이 득실거렸다. 대부분 판검사 출신이었고 나머지는 출신 성분 자체로 인맥을 갖춘 이들이었다. 전자도 후자도 아닌 나는 당연히 법무팀에는 끼지 못하고 기획실 소속 과장으로 지방 공장에 파견됐다. 나의 운은 그 지방 공장에서 바뀌기 시작했다. 어느 날 공장 보안 담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가격 담합 조사를 하러 왔다는 것이었다.
나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들을 공장으로 들이지 말고 입구에 붙잡아 두라고 했다. 관련 부서는 공무원들이 찾는 하드드라이브와 자료들을 즉시 폐기하라고 지시했다. 동물적인 반응에 가까웠던 나의 판단들은 순식간에 그리고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졌다. 그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나온 조사원들은 허탕을 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조치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건 변호사인 내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룹의 녹을 먹는 관리자로서 조직을 위해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생각했다. 회사도 먹고 살기 위해 여러 사람이 모여 만든 조직이고 공동체 아닌가? 조폭과 검찰, 언론, 청와대, 종교 집단도 각자의 입장이 있듯이 회사도 회사의 입장이 있는 것이다. 농담이 아니라 모든 조직에는 고유의 문화와 규칙이 있다. 나는 그 문화 안에서 당연히 지켜야 할 규칙 중 하나를 지킨 것뿐이었다. 무식한 말 같지만 법보다는 밥이 중요했다. 월급을 주는 회사가 내게는 식구였다. 식구란 말 그대로 밥이 들어가는 구멍이다. 공무집행방해는 예상보다 큰 문제로 번졌다. 언론에서는 법 위에 있는 기업의 오만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선정적으로 지랄해댔다. 나는 그런 헤드라인을 이해할 수 없었다. 법을 어겼으면 벌금을 내거나 법의 테두리 내에서 처벌을 받는 것이지, 법의 위아래 운운하는 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었다. 그룹에서는 한 개인의 우발적 행위였고 조직적인 조사 방해는 아니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그날의 수모를 만회하기라도 하듯 과징금을 심하게 부풀려 때렸다. 그러자 시민단체 교수놈들까지 덩달아 고발을 하는 둥 설레발을 쳐댔다. 반기업 정서로 장사를 하는 그 하이에나들이 진짜로 원하는 건 물론 나 같은 조물애기가 아니라 신도그룹과 신호 회장이었다. 노친내가 예전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우리 사회의 어떤 특정 집단이나 개인들의 언행이 이해되지 않을 때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딱 두 가지만 살펴보라고. 그들이 무엇을 시기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이 둘만 알면 그들을 이해할 수 있다고. 그 말은 진리에 가까웠다. 반기업 가라오케들이 언론에 대고 떠드는 내용을 얼핏 들으면 그들이 재벌이나 대기업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들을 움직이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시기심이었다. 그것도 보통 시기심이 아니라 질투가 섞인 변종 시기심이었다.